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세팅이 제 작업실, 전시장, 뭐 강연장, 두루두루 세팅이 이제 완비가 되어서 그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신문 미전 들어가겠습니다. 길 건너 길 건너 이제 그 지하 작업장을 보여준 날 그 주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저한테 그 지하를 싸게 내준 분이 부탁을 한 상황이었고, 뭐 그거는 뭐 제가 청소가 취미니까 그냥, 그러니까 제 공간은 청소 안 하지만 주변 치우는 거는 좀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같이 쓰는 공유 공간은 굉장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청소는 뭐 우리 어머니가 어 화장실 청소 하다가 은퇴하셨어요. 건물 화장실 청소. 74세까지 건물 화장실하고 복도 청소하시다가 이제 디스크 수술하고 청소부 생활을 그만두셨는데, 제가 세화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하철 계단 청소를 하셨고, 어 어쨌건 정말 남편도 없이 두 자식을 키우면서 어 무학에다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셨는데 정말 노동, 그다음에 방직 회사, 실 뽑는 회사, 식당, 그러니까 식당, 주로 식당 노동, 그다음에 청소, 이렇게 한 몇 년이라고, 그렇지, 한 거의 40년, 40 몇 년이죠. 아무튼 우리 형이 그치 한 45년 정도 일하셨겠네. 에,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음, 강진의 굉장한 부잣집 딸이었어요. 어, 일제시대 때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에, 잠시만. 스팸 전화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인터넷 가입 전화. 근데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그 할머니한테 컸고,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두 분이 일본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전에 왜 간도 대지진 있고 막 이럴 때 맞나요? 일본에 그 대지진 있었을 때 조선인들 많이 죽였잖아요. 등등. 어쨌건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뭐 그런 어떤 혼란기 때, 그때 뭐 한국인 사업가라고 해서 봐주고 뭐 그런 때가 아니었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죽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어머니도 그렇게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겠죠. 엄마 아빠가 안 계셨으니까.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수원에 그 이제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수원시청 근처에 에, 지하 2층 뭐 해서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4층을 전체를 써도 좋다. 실평이 150평이고 제가 보니까 면적이 160평으로 나오던데, 일단 실평수가 120평 나오는 4층을 전체를 쓰라 그래서 사실 조건 없이 쓰라고 했는데, 제가 어, 저 자신이 공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그림으로 드리던지, 뭐 현찰은 필요 없겠죠. 월세가 많이 들어오시는 분일 거라서 어떻게 그림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원에 있는 그 120평이 확보가 돼서, 거기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주요 용도는 전시장 겸 제 강연장. 그러니까 저는 무료 강연을 하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책을 선물하는 방문객들에게 책을 사인북을 선물하는 그 정도의 수도권 작업장, 아니, 수도권 그 강의장 용도로 쓰고 이제 한쪽에서는 그림 그리고 그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그 건물주분하고 말씀드려서 일단은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500평 작업실이 필요하게 됐는데 10m 넘는 그림을 4-5개 동시에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중간에 그 이제 제 매니저 이제 이렇게 늘 따라다니는 매니저가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업무나 뭐 협상 쪽에서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기로 한 형님이 500평 작업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결국 한 군데를 구해서 5월 3일 날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좋은 조건으로.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 저를 공간 후원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왜냐면은 그 그림 수익률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당장에 월세가 들어가고 수입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을 이제 더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자. 저를 이제 고작가를 같이 지원하자. 근데 그분이 또 대단한 사업가예요. 그래갖고 뭐 이분은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은 어 그 전주 고속터미널 옆에 고속터미널 시외버스날 바로 붙어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6층짜리 예전에 예식장으로 쓰던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서 한샘 인테리어, 한샘 부엌 뭐 인테리어, 아무튼 한샘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전반적인 거죠. 한샘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에요. 성함은 권영조 사장님인데 이제 그 매니저 하겠다는 형님이 권영조 사장님한테 제 그림 사업의 비전, 그러니까 저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전달을 했더니 자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 이게 한 배 이제 올라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뭐 제가 형님을 모시겠지만은 이 권 사장님이 그 바로 고속터미널 옆 건물에 그러니까 자기는 1, 2, 3, 4층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한샘을. 그리고 지하하고 5층을 비울 수 있다. 근데 거기가 전용 면적이 250평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평수가 200평이 나와요. 웨딩 예식장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하하고 5층하고 갈라지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 5층만 전시장으로 쓰겠다. 그러면 200평이면은 50평은 창고 겸 작업실이고 150평을 아주 멋지게 미술 전시장을 꾸미는 거죠. 뭐 한 급하진 않아. 지금 그림을 그러니까 전시장에 걸 그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시장은 내년부터 필요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걸 상황이 아니라서 여분의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부터 수원시청 옆에 120평 작업실인데 전시장 겸 강연장이 생기는 거고 수원시청 옆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다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중심지고요. 시청 옆이고요. 전주에서는 고속터미널 바로 옆이에요.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전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전주는 실평수가 200평, 수원시청은 실평수가 120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은 이제 그러니까 수원은 제가 이제 어떤 1년에 1,000만 원 그림 그 가격에 해당하는 그림 이렇게 됐고 전주는 투자예요, 투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한 10% 정도 아마 가져가게 될 것 같고, 전체 총 합쳐서 15% 정도. 그리고 이제 500평짜리 공장도 그 매니저 형하고 이 권 사장님이 이제 수리도 해주고
월세까지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계약을 전월 보증금 얼마에 얼마 이렇게 이제 그 500평 공장을 계약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웨딩홀로 썼던 그 건물 고속터미널 옆 건물이 층고가 높았다면 거기가 3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보다 높아요. 예식장 건물이니까. 근데 3m 가지고 제가 원하는 어떤 작업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00평짜리 공장을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는 이제 뭐 얼마든지 보니까 거기는 높이가 한 7m는 나오는 것 같아 가운데가. 그러니까 높이 5m 그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죠. 500평짜리. 아무튼 그래서 어쨌건 제가 공간이 총 작업장 익산에 창고로 쓰는 공간, 그 다음에 아주 추울 때 겨울용 작업실로 쓸만한 공간이 모현동에 있어요. 모현동, 수원시청, 500평 공장,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역, 또 하나가 전주역 지하. 거기도 이제 이렇게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공간이 6군데가 생겨요. 집 빼고 집 빼고 창고 뭐 등등등 해서 6군데가 생겼고 정말 그 넓이로 따지면은 500평, 250평, 160평이래요. 전시장이 수도권하고 전주에 동시에 2개가 생겼고 아주 이제 그림만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며칠 전에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이제 뭐 명함 보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공적인 명함이라서 기관 전화번호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후원 회장님하고 제 후원 회장님이랑 고등학교 절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님이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전주까지 만나러 온답니다. 근데 그 해외 투자자들이 대단한 또 컬렉터인 거예요. 미술품 컬렉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돈을 투자받고 싶기 위해서 이제 로비를 하러 오는 분들도 굉장한 미술품 투자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고 이분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저를 도와주기가 힘들답니다. 워낙에 이제 스케줄 자체가 공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역시 저를 후원하는 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분은 이제 제가 그림 사준 분, 내 남편인데 최호중 씨예요. 최호중. 근데 보여드리니 코리안 키즈라고 비영리 사단법인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보험을 들어주면은 이제 그 보험회사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수익의 50%를 고아들이라던가 이렇게 좀 돌봐주는 어른이 없는 애들 있죠. 그 아이들 보험을 들어준대요. 그 50%.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주는 일반인들의 보험을 유치해서 보험을 들 수 없는 아이들의 의료 보험을 들어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지금 이름 좀 나중에 좀 저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Korean Kids, Korean Kid S, Korean Kids 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왕 보험 두는 거 여기 들어주면 마치 예전에 왜 어떤 신발을 하나 사면 그 신발이 아프리카의 어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나가 더 전달되는 뭐 그런 방식인데 내가 내 보험을 들면 나 말고
어떤 보험을 도저히 들 수 없는 어떤 아이들의 보험을 이 회사에서 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의 이게 특허받은 자선 사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를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에 제일 기뻤던 거는 전주에서, 그것도 전주 중심가, 전주 고속터미널. 전주는요, 고속터미널이 훨씬 중심가예요. 전주역은 변두리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는 인구가 훨씬 많아요. 전주는 그 한옥마을 가기도 더 좋고. 그래서 그 전주 중심가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제가 실평수 200평 제 전용 작품 전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최근 뉴스 중에 가장 정말 생각할 상상해 본 적 없는 대단한 뉴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림을 열심히 하면서 에, 좀 어떤 역할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할 건데, 지금 시점이 이런 거예요. 길 잃은 투자 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연 2.8%를 주겠다는 달러 예금이 뭐 불티가 나고, 베트남 기업에 무슨 파생 상품 이틀새 매진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 투자할지를 몰라서 투자처를 못 찾는 이렇게 잠시 은행에 맡긴 그 예금, 그게 467조랍니다. 5대 은행에만. 그러니까 약 500조 정도예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처를 제대로 못 찾은 돈이 500조가 있어요. 500조. 제가 그 500조 중에서 5분의 1 정도, 100조 정도는 그림에 투자될 수 있는 돈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제가 한번 어떤 길 잃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 그림 투자는 괜찮은 투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리들의 그림을 사기 위해서 정말 줄을 설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믿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런 자금들은 쌓여가고 있고, 어디 투자할지 모르는 자금들은 쌓여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재고자산이 100조가 넘었다. 5천억 넘는 재고자산 기업 20개만 합쳤는데 그게 100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재고가, 작년에 매출은 4%가 늘어났는데 재고는 12%가 늘어나서 매출이 느는 속도보다 재고가 느는 속도가 3배가 지금 빠른 상황이래요. 2018년, 19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뭐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이건 확실한 지표라는 겁니다. 경기가 문제가 생기는, 경제적으로 재고 자산이 지금 너무 많이 쌓이고 있고, 이게 이제 시한폭탄이고 회색 코뿔소처럼 피할 수 없이 한국 경제에 다가오고 있다. 기업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게 문제는 기업 재고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글쎄, 한 화가가 국가적인 위기를 의식하면서 과연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저런 위기가 왔을 때 뭐 제가 나라를 부강하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틈 사이에서,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책 소개란에 촘스키가 문명은 지금의 자본주의를 견뎌낼 수 있을까? 촘스키 문명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말하다. 문명은 자본주의를 견뎌낼 수 있을까? 사서 보지는 않을 건데요. 자본이 이제 환경 문제에도 왜곡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회사라든가 무기회사는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움직이고 제약회사는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런 자본주의가 이제 문명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파괴를 하고 있죠. 또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 라는 책인데 재밌는 게 한 남성이 요리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요리를 배우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쓴 책인데, 자, 요리책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를 요즘에 그래서 동영상으로 배우는데, 한 스푼, 수북이, 찰랑찰랑 이렇게 의태어가 나오는데 이 양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수레바퀴 만들던 장자에 나오는 그 이야기랑 비슷한 건데, 몸속에 암묵지로서 쌓이는 경험으로서 쌓이는 지식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책을 보고 참 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책을 보고 맛있는 요리를 하기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글이나 말로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 진짜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통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유심히 들어도 75%밖에 전달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25%는 오해가 생겨요, 항상. 그러니까 요리에 있어서 글로 우리가 요리를 배울 때 25%의 오해가 생긴다는 것은 맛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체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무의식에 관한 책이 좀 있고 이거는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전관예우, 드디어 이제 그 판사 변호사들의 그 전관예우의 하나의 그러니까 숨어 있는 힘이라고나 할까? 그게 뭐냐면은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판결문. 숨어 있는 판결문. 전관들은 친분을 이용해 쉽게 입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AI 판사가 빨리 도입돼야 되는 게 빅데이터가 다 공개가 돼야 되고 판결문도 공개를 해야 되고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볼 수 있어야 되고 판결문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빅데이터화 돼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법률적인 정보라든가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 같은 거를 이런 거는요 그냥 무료 서비스화 돼야 돼요. 이제 이런 거를 무료 서비스화 안 되게끔 하려고 이제 열심히들 노력은 하겠지만 누군가의 또 밥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 판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는 인공지능이 의사들의 한 85% 정도를 대체한다면 이 법조계 쪽에는 85%가 아니라 한 95% 정도는 대체하지 않을까, 또는 99.5%. 네. 이 인공지능이 제가 미래인문학 책에다가 인공지능이 구세주다 이렇게 썼는데, 인공지능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먼저 발달시킨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인공지능은 힘없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공지능. 예, 그 시대가 오고 있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바꾸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법률이 바뀌어도 주제가 풀려도 중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뭔가를 이렇게 허락하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획기사 제목이 대통령 위에 공무원 주제공화국의 내일은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전례가 없어서요. 공무원들의 앵무새 답변. 요게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평가 제도하고 승진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돼요. 뭐냐면은 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시나 국가에서 투자할 수도 있었고 허락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어떤 담당 공무원이 전례가 없고 또 자기 부서랑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어떤 제안을 받은 거예요. 국민이나 민간인에게.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것 자체가 기록에 남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제안을 어디 시의 어떤 공무원한테 했다. 그걸 기록하셔야 돼요.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야 돼요. 예. 뭐 블로그에 넣어도 되고 그 제안서를 올리는 거예요. 뭐 중요한 부분만 빼고 올려도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공무원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예를 들어서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마침 이제 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성공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일한 아이템인데 한국이 먼저 또는 어떤 시가 먼저 할 수 있었는데 그 비슷한 아이템을 다른 시에서는 승인을 해줬고 공무원이 도와준 거예요. 그 사업가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B시에서 성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A시에서 먼저 그 제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업가한테. 그러면은 바로 그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거기서 완전히 정직, 그러니까 더 이상 승진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감봉을 해야 되고 벌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칙이. 자기가 면밀하게 어떤 국민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 못한 그 기록이 남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또 하나는 이 B시에서는 이제 그 사람을 성공시켜서 이제 전국적으로 히트하고 또 해외 수출까지 하고 막 이렇게 됐다. 그럼 더 빨리 승진해야 되고 그 건에 대해서 성과급이 주어져야 되고 그 성공한 기업에서 그 공무원에게 나는 이만큼 그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것을 김영란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까지 있어야 돼요. 그 기업에서 그 공무원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초창기에 굉장한 도움을 얻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주식을 한 5% 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김영란법을 벗어나서 좀 많이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싶다. 물론 그 사람은 당연히 공무원의 도리로서 할 바를 다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사람의 판단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서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이 잘 되면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김영란법을 초월해야 돼요. 그런 부분.
그래서 무언가를 지금 상태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은 내가 이것을 도와줬을 때 그 뒤탈이 있지 않을까? 이 뒤탈 공포 공무원이에요, 지금은. 그 공무원의 그 평가 구조하고 승진 구조가 이렇게 벌칙이나 성과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진은 하는 것이고 호봉수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뭐 특이한 거 했다가 잘못되면은 자기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타고난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평가 승진 제도가 좀 더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연구들이 좀 전부터 얘기는 나오긴 나왔었는데, 제도 자체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국가 전체가 보수적으로 돌아가고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안 도와주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국민들을 안 도와주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되도록 자칫 정말 좋은 제안을 도와주지 못했다면 자기가 그것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줘야 면밀하게 검토할 거 아닙니까? 자기 일처럼 뛰어들어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자, 끝으로 우리 고향의 자랑스러운 작가 한강 작가, 저랑 동갑이고 이 한강 작가의 그 아버님을 제가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제 지인들이 그냥 거의 다 알고 지내더라고요. 성함이 승원이었나? 승원이 형, 승원이. 그러니까 한강 아버지에게 그 형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또 제가 형님으로 이렇게 여러 명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쯤 장흥에서 회식이 가능한 작가라고 봐요. 그 아버지랑 함께 이 한강 작가가. 그래서 노르웨이 미래도서관 퓨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인데 5번째 작가로 선정됐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계획인데요. 100년쯤 후에 100년 동안 100명의 작가를 선정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2015년부터 시작했겠죠. 100년 동안 100명의 작가를 매년 한 명씩 뽑아요. 그래가지고 100개의 소설을 원고만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래서 2114년에 여러분 2114년에 이 소설이 나오는 거 함께 봐야죠. 2114년에 동시에 이 100개의 소설이 출판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출판 형식의 예술 프로젝트예요. 100년 후에 100명의 소설가 미발표 작품이 한꺼번에 하나의 어떤 책이나 그거는 어떤 디지털로 출판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디지털 책을 뭐라고? 전자책. 전자책으로 출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강의 이야기가 미래도서관 프로젝트는 100년의 기도와 같다. 100년 동안의 긴 기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제의를 자기가 선정된 이후에 100년 뒤의 세계를 자기가 상상했다. 자기가 현재 지금 쓰는 소설이 100년 후에 읽혀지게 되거든요. 그럼 100년 후를 상상하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일랑 선생님이 화가의 어떤 정치인하고 화가의 어떤 차이점?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화가는 다음 세대 또는 다음 천년을 염두에 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그만큼 오래 남잖아요. 오래 남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가깝게 또 전시가 되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화가들은 다음 100년, 다음 1000년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먼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00년 후에나
출판이 될 이 원고를 이제 곧 쓰게 되는데, 한강 작가가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1을 받은 직후 나는 100년 뒤의 세계를 상상했다. 내가 죽어 사라진 지 오래고 아무리 수명을 길게 잡는다 해도 내 아이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건 실수예요, 실수. 한강 씨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강 씨의 자녀라면은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여기까지 읽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그 어떤 인간도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세계를, 그것은 무섭도록 쓸쓸한 상상이었다. 하지만 그 막막함을 가로질러 나는 계속 상상했다. 이 순간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있으니 필연적인 현실로서 당도하고 말 100년 뒤의 세계를 그때 알았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 글을 쓰려면 시간을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썼다. 그래서 다음 달 5월 25일 노르웨이 오슬로를 이제 한강 작가가 직접 갈 것이고, 그 100년 뒤에 공개할 작품의 제목만 발표하고 원고를 전달을 하는데, 그 원고는 오슬로 도서관에서 2114년까지 복원이 되는 것이죠. 100년 뒤에 발표될 소설을 쓴다는 것, 그것은 시간을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화가는 이보다 더하죠.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의 시간, 그리고 거의 지구상의 이 문명의 어떤 시간, 거의 영원한 시간, 또는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지구인들은 지구에서 마치 어떤 노아의 방주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서 어떤 다른 행성이나 다른 태양계로 이주를 하겠죠. 그때 제 그림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실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구의 문명이 멸망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고리들 작가의 그림은 다른 행성으로 실어서 가자 라는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어떤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획기적이면서도 역사적이고 깊고 넓고 아주 오래가는 그런 감동을 그림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칼럼 2편을 쓰는 날이라서 그림은 많이 못할 겁니다. 칼럼 쓰다가 그림 그리다가 할 건데, 또 이제 칼럼 다 쓰고 나면, 칼럼은 이제 한 군데를 안 하기로 했고 2군데만 하는데, 이게 칼럼 2편을 쓴다는 게 거의 6시간, 7시간 걸리는 일이라서, 빗소리가 지하지만 빗소리가 잘 들리게 빗소리 한번 듣고 끊어야 되겠습니다.